다음은 이제 경장 영양 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약사 선생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제 서로 뉴트리션 서포트 팀에서 회진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경장 영양 제제를 이제 보실 때에는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스템은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 때에 이런 백에다가 담아 주려면 캔에 있는 걸 따서 그거를 백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게 이제 오픈 시스템이고, 클로즈드 시스템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캔에 따를 필요는 없고 바로 백을 이렇게 달고 그냥 환자분한테 드리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장단점을 살펴보시면 이제 오픈 시스템이다.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좀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A와 B 제품을 섞을 수도 있고요. A 제품에다가 부족한 모듈라, 예를 들어서 프로테인이 부족하다. 그럼 프로테인 가루를 좀 추가해서 조제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오염이 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테인을 섞는 과정에서 뭐 균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섞는 그런 시간들이 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런 요구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물도 필요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조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요즘은 많은 병원에서 이 오픈 시스템보다는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제 클로즈 시스템은 장점은 이제 간호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죠. 그래서 바로 매달아서 달면 되니까. 그리고 환자한테도 환자분이 이제 홈피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집에서 조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백이 제재가 너무 일회용으로 되니까 낭비되는 건 아니냐. 그다음 빈번한 이제 혹시 제재 교체가 혹시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듈라를 조제하는 거는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되니까 뭐 좋겠지만, 이렇게 상업적으로 나온 거를 달아준다는 거는 환자의 부정증이 조금 더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불안정한 뭐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RTH 같은 경우 이제 그 정맥 용량 주입하는 것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스 커넥션이 이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TH를 주는 라인과 PN의 라인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들을 병원에서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좀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RTH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비용이 비싸서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이 RTH를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제재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기본 제재. 우리가 뭐 입원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뇌출혈 환자가 입원을 하셨는데 의식이 없어서 엔테럴 뉴트리션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거력이 아무것도 없다. 고혈압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제재를 선택을 할 때에 혈액 상태 랩을 봤을 때에도 정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본 제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런 기본 제재들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죠.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고요. 오픈 시스템, 그 캔에 이제 있는 거를 따라서 뭐 백에 준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파우더 된 거를 타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특징은 삼투압을 보시면 어때요? 모두 300이죠. 이거는 오픈도 클로즈도 마찬가지인데 기본 제재는 등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내의 삼투압과 비슷한 그 삼투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설사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확률이 낮다. 그래서 우리 삼투압과 동일한 형태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분 함량 보시면 뭐 78, 뭐 84에서 보통 75에서 한 85%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cc짜리 캔이 있을 때 그게 전부 다 영양액이 아니고 그 중에서 75에서 한 85%는 수분이다. 이런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질 부하는 이제 레날 솔트 로드라는 것인데요. 이제 단백질이나 나트륨이나 그런 염소나 칼륨 같은 것들이 이제 배출될 때 이제 콩팥에 좀 부담을 주는데, 특히 이제 물을 좀 같이 이렇게 배설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담이 되는 수준을 이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용질 부하가 높을수록
이제 콩팥에 조금 부담이 더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트륨, 염소, 칼륨의 함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F 비율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탄단지,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테인, 팻 함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 제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55에서 한 65 탄수화물은, 그다음 단백질은 15에서 한 20 정도, 팻은 20에서 한 30%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재는 우리가 흔히 기본 구성으로 먹고 있는 식사를 기준으로 맞춰서 이것도 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TH, Ready to Hand이라는 백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매달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뭐 그런 캔내 오픈 제재와 특징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당뇨 제재입니다. 그래서 당뇨 제재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다거나 중환자로 입원을 했는데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된다거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많이 사용할 때에 이제 혈당 조절을 위해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오픈 대 클로즈드로 나뉘고요. 오픈 안에서도 회사에 따라서 조금 이제 농축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인데 조금 볼륨 제한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런 농축 제재를 쓰실 수가 있겠고, 그냥 아니다. 그냥 기본 당뇨 제재면 되겠다. 그럼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당뇨 제재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 조절을 위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춘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높이게 된 게 이제 팻 함량이죠. 그래서 앞서 기본 제재는 한 20에서 30%의 팻을 함유하고 있었다면 당뇨 제재 같은 경우는 지금 30에서 한 40%, 심지어 한 43%까지도 가니까 굉장히 많은 팻을 함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제 팻 함량이 높다 보니까 카디오, 그러니까 심장이 좀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잘 모니터링이 필요한 제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투압 같은 경우는 그 기본 제재보다는 약간 높지만 거의 등장성이고요. 농축을 한 제재는 당연히 삼투압이 이제 올라가고요. 수분 함량은 거의 비슷한 75에서 85%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용질 부하는 단백질 요구량, 단백질 함량이나 칼륨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농축을 할수록 그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좀 많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시스템에 있는 제재도 거의 비슷한 함유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장질환 제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기본 제재가 많이 쓰이지만 당뇨 제재 다음으로 또 많이 선택되는 게 이제 신장질환 제재인데, 안타깝게도 신장질환 제재는 클로즈드 시스템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제가 돼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크게 신장질환 제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시면 투석 전이냐 투석 후냐. 투석 전이면 그 콩팥에 신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백질의 함량을 굉장히 낮췄어요. 6%에서 8%까지도 낮추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신용질 부하는 낮죠. 단백질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신용질 부하는 낮은데 삼투압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콩팥 질환자들은 아무래도 볼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배 농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투석이든 투석이든 신장질환 제재는 2배 농축액이 특징으로 삼투압이 두 개 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비투석과 투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백질의 함량입니다. 비투석은 콩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백질 함량을 낮췄다. 투석은 투석액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함량을 15% 정도로 높였기 때문에 이 삼투압도 올라가고 신용질 부하도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RRT나 투석을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혈액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충분한 단백질 양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투석 제재와 투석 제재의 신장질환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단백 농축제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왜 제제가 기본 제제, 당뇨 제제, 신장 질환 제제밖에 없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 것들이 좀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 제제라던가 단백질 함량만 좀 높이는 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단백질이 고함량되어 있으면 특징이 CPF 비율에서 프로테인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한 15에서 20% 차지했던 것들이 한 25% 차지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따라오는 게 신용질 부학, 레날 솔트 로드가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혹시라도 이 환자가 단백질 함량이 높음으로 인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탈수는 되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투압 같은 경우는 이제 300인 것도 있고 그 단백질 함량이 높다 보니까 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수분 함량은 비슷한 75에서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제한. 그래서 중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막 이데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1.5배 농축제제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거의 1.5배 농축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삼투압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신용질 부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축제제를 주는 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풋, 아웃풋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이 환자한테 탈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질환 제제로 이제 그 회사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테랄 뉴트리션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설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에 대해서 요즘 이제 민감하게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포드맵 그래서 그 발효성 단세 당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제제들이 설사를 유발하더라라는 연구가 있어서 한 회사에서는 이제 포드맵 함량을 제한한 제제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요. 단세 당류가 좀 줄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용질 부하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제들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면역 강화 필요하겠다.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만 높이는 게 아니라 뭐 오메가3 지방산이나 그다음 면역에 좋은 글루타민, 알지닌 같은 성분들을 좀 강화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환자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을 돕자. 이런 측면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이제 면역 강화용인데 아직은 이제 이것이 시범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 이걸 쓰면 면역이 강화된다 이렇게는 보실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도 뭐 다양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 면역 강화용을 쓰면 정말 면역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환자에 따라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많이 낮추고 그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고 지방의 비율도 좀 높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으로서 뭐 그린비아의 장솔루션도 있지만 이제 이런 타사의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제품을 쓰기보다는 다양한 그 회사의 제품을 고려해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고심을 해서 제제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기본, 당뇨, 신장, 면역 강화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레멘탈 포뮬라라 그래서 그 조금 더 가수 분해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형태가 아니고 더 분해된 아미노산 형태.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도 흡수가 좀 잘 되는 MCTU, 그래서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뭐 담즙이나 뭐 췌장 효소의 도움 없이도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흡수 분해에 용이한 그런 제제들이 들어가 있는 엘레멘탈 포뮬라가 있는데 주로 어떤 환자한테 적용 가능하냐? 흡수 불량이 있거나 췌장 기능이 잘 안 돼서 소화 효소 분비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다면 캔으로 안 돼 있고 파우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로 조제를 해서
드릴 수가 있겠고, 너무 장기간 또 줘서는 안 되는 게 필수 지방산이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이런 엘레멘탈 포뮬라를 주는 거는 또 위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구강 섭취를 하실 수 있는 오랄 서플리멘트라는 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경장 영양으로만 보충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행식 그 경장 영양에서 구강 식사로 넘어갈 때에 이렇게 오랄 서플리멘트를 같이 병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100%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얼리 리커버리 애프터 서저리라고 그래서 수술 후 회복이 이제 좀 빠를 때 이제 이런 뭐 연구에서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있는 제제도 있고, 또는 이렇게 어떤 특정 성분을 강화해서 좀 면역을 강화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구강으로 좀 먹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암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이 영양 섭취가 잘 안 될 때에 이렇게 구강 영양 보충제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듈라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한 성분을 줄 수도 있지만, 계산을 해봤더니 이 환자의 단백질 요구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단백질을 좀 더 줘야 될 때 우리가 단일 성분을 좀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모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듈라는 크게 MCT 오일과 프로테인과 카보하이드레이트와 파이버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 이제 그 병원에서 특징에 맞춰서 쓰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조금 사용되는 게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인이 부족한 환자 같은 경우 이런 가루 형태로 된 프로테인을 좀 섞어서 조제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병에 담거나 병원에 따라서 종이컵에 올리거나 하는 병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조제를 자꾸 하다 보면 농축되어서 좀 관이 막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접촉 증가로 인해서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CT 오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 기능이 잘 안 될 때 소화효소의 도움 없이도 흡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추가로 좀 준다거나, 아니면 그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더 줘야 된다라고 할 때 말토덱스트린 형태인 이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조금 더 주입하는, 그래서 믹스해서 이렇게 병으로 좀 제공할 수가 있겠는데, 항상 이 모듈라의 주입은 이게 양이 적정한지, 또한 이 방법이 적합한지 항상 모니터링을 주의 깊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장 영양의 모니터링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튜브의 최종 팁이 위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과연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 최종 팁이 위로 올라왔다고 하면 그것이 아스피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 확인이 필요한데, 이제 방사선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해서 정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고, 성인에서 이제 주로 권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소아한테서는 이제 방사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좀 주로 권장이 되지만 소아한테서는 좀 꺼려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사항은 공구 간의 출구가 항상 표시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뭐 테이프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밖으로 나온 그 나소 가스트릭 튜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가 되고 미리 확인이 돼서 이것들이 모니터링이 될 때 과연 이것들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제 관 막힘, 그 다음에 관 폐쇄입니다. 그래서 경장 영양 이제 관이 막히면 이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원인으로는 이제 직경이 너무 작다거나, 또는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가루 약이 투여됐을 때, 또는 불충분한 플러싱, 이제 물 공급이 3-4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주입의 경우는 4시간 간격으로 이제 물을 줘야 되고, 볼루스 주입을 하게 되면 피딩 전후로 물을 주는데, 개방성이 잘 유지되려면 한 번에 물을 20에서 40ml는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이 막혔다. 그럼 해결책으로는 큰 직경을 가진 관으로 변경하거나, 막힌 관을 청소하거나 또는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고, 따뜻한 물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장 영양과 관련된 중요한 모니터링으로 약 투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약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엔테럴 뉴트리션은 영양사 선생님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경장 영양을 할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약 투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물 투여관이 이제 영양관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고려사항으로는 약의 형태는 어떻고 물은 어떤 거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약물의 주입 시간이라던가 주입 주사기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형에 따라서 이제 약물 투여 방법이 달라지는데 속방정, IR 같은 경우는 분해나 용해 희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이 투여되기 전과 후에 물로 이제 관료를 잘 한 다음에 주실 수가 있겠고 지연되거나 이제 연장된 방출 형태, 예를 들어서 DR 또는 ER 형태 같은 경우는 약 효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쇄나 희석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위장관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지속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의 그런 특징에 따라서 약물을 이제 잘 줄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리퀴드 형태의 약물은 이제 점도와 유형, 관의 위치에 따라서 주의가 요구되고 특히 이제 캡슐화되거나 과립된 형태는 산성 용액에 녹인 후 튜브를 통해 주입을 해야 되고 주입 후 물로 튜브 관을 잘 관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에 따라서 이 튜브 피딩을 하고 있는 환자한테 이 주어지고 있는 형태가 어떤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약사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물 형태가 중요한데요. 정제수나 이제 셀라에는 가능한데 수돗물 같은 경우는 약에 반응할 수 있는 금속, 잔여물과 같은 다른 오염물질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과 약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약이 투여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고 1개씩 별도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약과 경장 영양액 간에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시간을 잘 지켜서 줘야 되겠고 주사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계속 재사용되고 있는지는 않는지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 요구량의 충족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목표량에 잘 도달하는 게 우리 임상요양사로서는 관건이거든요. 관리의 관건인데 이제 도달을 잘 하려면 아무래도 프로토콜이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중단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장기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L튜브 피딩을 하다가 PEG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PEG 시술을 하게 되면 과연 피딩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스펜에서 발표하기로는 2시간 내에 시작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금식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환자들을 2시간 내에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PEG 시술을 했다고 해서 너무 긴 시간 금식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에게 있어서 엔테럴 뉴트리션을 통한 이런 인핸스된 프로테인과 에너지 공급의 프로토콜, 펩업 프로토콜을 적용했을 때 이제 어떻게 충족이 이루어졌나 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펩업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스탠다드 프로토콜은 이제 일반 제제를 사용했다면 새로운 프로토콜에서는 1.5 농축 제제를 세미 엘레멘탈 제제를 사용하였고 시간당 25ml를 주게 했다면 이제 트로픽 피딩으로 해서 풀 볼륨을 다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중요한 그 전에 프로토콜 항목이었다면 새로운 프로토콜에서는 24시간 동안 볼륨 그래서 최대 속도 150ml까지 주도록 하였고 위 잔여량의 기준이 기존에는 200ml였다면 새로운 프로토콜에서는 250ml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200ml 이상일 때 이제 모틸리티 에이전트를 사용했는데 이제 새로운 프로토콜에서는 피딩 1일째에도 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사용하였고 GRV가 250 이상 측정될 때마다 에리스로마이신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겟 웨이트는 기존에는 24에서 48시간 후에 목표량에 도달하도록 하였는데
이거는 새로운 프로토콜은 24시간 안에 볼륨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도달을 빨리 하였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프로토콜에 추가된 게 이제 교육인데요. 그래서 간호사 교육, MPOC 사유가 뭐고 이런 근거들을 기재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그 처음에 기존에 했던 비포는 이제 빨간색 라인이고 애프터 페버 프로토콜은 파란색 라인인데 아무래도 데이 1, 2에 이 에너지와 프로테인 부분이 충족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계신 병원에서 과연 이 엔테랄 뉴트리션 프로토콜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다면 한 번쯤 제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꼭 하셔야 되는 위장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테랄 뉴트리션의 가장 큰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제 많은 위장관 문제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부, 하부 운동 장애, 그다음 변비, 설사가 있습니다. 상부, 하부 운동 장애의 원인은 이제 위 가민증이 있다거나 하부식도 괄약근, LS 프레셔가 감소돼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중재의 활동으로 위 잔여량이 500ml 이하면은 피딩을 계속 할 수 있고 프로카이네틱을 좀 예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장음이 안 들리거나 일시적으로 장 폐색증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피딩을 유지하는 것이 중재의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비인데요. 이제 변비의 원인으로는 탈수, 수분을 너무 조금 줬다거나 섬유질을 또 너무 많이 줬다거나 변비가 이제 지속되면 그 이형으로 인펙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는 수분 공급량이 적절한지 평가를 하고 복부 상태, 엑스레이를 통해서 복부 상태를 평가하고 섬유질이 적당량 공급되고 중요한 건 1칼로리당 1ml의 수분이 잘 공급되는지 평가를 하셔야 되고 설사 같은 경우가 이제 흔히 나타나는 위장관의 합병증입니다. 많은 원인이 있지만 뭐 약물 문제, 감염성 문제, 제재적 문제로 나눌 수가 있겠고 중재는 이제 의학적으로 약물적인 평가를 해야 되고 CDPC 검사 결과에 따라 지사제를 치료한다거나 또한 제재를 변경하는 방법이 해결 방법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사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설사라는 것은 이제 묽은 변을 보는데 하루에 3번에서 5번 이상 본다. 그리고 그 양이 750ml로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 그런데 이것이 복부 팽만, 복부 통증, 부글거림이 동반됐냐? 만약에 동반됐다면 경장 영양을 좀 중단하고 어떤 의학적인 리뷰를 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렇진 않다. 그냥 설사만 한다. 그러면 의학적, 수술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서 지시된 의학적인 중재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변 매복의 위험이 있는지, 피컬 인펙션, 앞서 말씀드린 변비의 이형적인 부분인지를 체크를 하시려면 직장을 체크하셔야 되고, 이게 양성이면 이제 매뉴얼대로 매복을 좀 해결하시고, 복부 엑스레이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대변 매복도 아니다. 그럼 이 사람 혹시 설사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약사 선생님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 선생님에게 설사의 원인이 되는 약물이 이제 있는지 좀 체크가 NST 측면에서 들어가야 되고 액체 약물이 주된 이제 설사의 원인이니까 이런 체크를 정맥약으로 대체한다거나 전해질 액체가 있다면 정맥으로 대체한다거나 모든 설사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좀 중단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 그러면 C. 디피실과 같은 이런 감염이 된 건 아닌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관련한 설사나 허혈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는 제재로 변경을 한다거나 또 다른 제재로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가 해결이 계속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지사제라는 약물을 이때 복용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부터 설사가 발생됐다고 해서 제재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 수술적 검사, 피컬 인펙션의 가능성, 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나서도 안 되면 제재 변경,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지사제를 복용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설사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 알고리즘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단계별로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경장 역량의 합병증으로 흡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인은 사실 요양병원이나 이런 홈피딩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입원을 하는데 그 예방은 있지만 발견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흡인이 무서운 게 이제 합병증이죠. 폐렴이나 폐악장 부전, 농용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이제 발견하는 방법이 보시면 방사성상으로도 사실은 민감성이 낮고 예전에는 이제 경관액을 파랗게 염색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안전성 문제로 금지가 됐고 뭐 포도당 산화효소를 통한 기관의 분비물 확인 방법도 상관성이 낮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발견이 되는 시점이 굉장히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잘해야 되는데 예방은 침대 머리를 항상 30에서 45도로 높게 하고 피딩을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위 잔여량이 높을 때 자주 발생되는 사실에는 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잔여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흡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식을 해라. 사실 이거는 아닌 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진정제 사용을 좀 최소화해라. 왜냐하면 위장관이 잘 움직이지 않는 약이니까.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흡인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혈당 조절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인의 올바른 자세는 이렇게 평평한 자세가 아니죠. 헤드, 머리 부분을 30에서 45도 높이는 이 피딩 자세가 필요하겠고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방법에서 트렌델렌버그 자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의 트렌델렌버그 자세예요. 그래서 워낙에 상체보다 하체, 다리를 높이는 이 자세인데 이 자세가 가능하다면 이 자세를 해야 된다면 피딩을 할 때는 머리를 높이는 이 자세를 해라 라고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피딩을 할 때 항상 상체를 높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흡인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는 거를 우리 약사 선생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이제 리피딩 신드롬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험 발생될 확률이 높은 환자는 영양 불량이 심한 환자. 앞에서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영양 불량이 심한 환자한테서 발생될 확률이 높다. 또한 전해질 손실이 많은 환자, 특히 설사나 누공을 통해서 막 밖으로 배출이 많이 된다거나 구토를 많이 하는 환자들에 발생될 수가 있는데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세 가지 아시죠? 칼륨, 마그네슘, 인. 이 칼륨, 마그네슘, 인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피딩을 증량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미아, 혈당 조절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당뇨병 환자나 약물 중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딩 전 체크를 혈당을 체크하고 6시간마다 체크하고 어떤 프로토콜에 의한 증량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디하이드레이션이죠. 그 앞서 제제에서 많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농축지제를 쓴다거나 뭐 그래 단백질이 높은 제제를 쓴다거나 하면 신장을 통해서 단백질이 나갈 때 그 단백질과 함께 그 플루이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레날 솔트 로드가 높은 제제를 쓸 때는 이 디하이드레이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보시면 제지방이 낮은 노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간병인이 잘 모르고 간병인이 수분을 잘 안 줄 때, 그 다음에 소변이 너무 진하다, 그 다음에 혀의 건조함이 보인다, 이럴 때는 좀 위험한 상자고 비유엔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20대 1보다 더 높다. 그리고 이뇨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의 가능성을 항상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및 치료법으로는 1칼로리당 1ml의 수분이 꼭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경관액 외에 추가 수분량이 적절한지 계산해 보셔야 되고 추가적인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는 환자는 뭐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침 흘린 누공, 뭐 발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좀 추가적인 수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피딩 신드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림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카보하이드레이트 로딩이 이제 언제 이루어진 때
장기간의 기아 상태거나 말뉴트리션이 심한 사람한테서 탄수화물이 많이 주어졌을 때 칼륨, 인, 마그네슘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하이 리스크 군을 스크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배운 뉴트리셔널 스크리닝에 이 리피딩 신드롬, 즉 영양불량 환자가 가려진다. 그러면 이 환자한테서는 아이덴티파잉이 되고 나서는 슬로울리하게 증량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원에 있는 입원한 모든 환자들이 이 영양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여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수분 요구량,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제 계산하는 영역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수분 요구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주 쉬운 방법은 칼로리당 1ml. 그러니까 그 환자가 2000칼로리를 먹어야 되면 2000ml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산법 1, 2로 이제 나눠서 살펴보시면 계산법 1은 나이 및 이런 질환을 좀 고려하는 방법인데요. 18세에서 55세다. 그러면 그 환자의 kg당 한 35ml를 주는 것, 체중당. 55세에서 한 75세다. 그러면 그 환자의 kg당 30ml 정도를 주는 것. 그다음 75세가 넘은 좀 심한 노인이다. 그러면 kg당 한 25ml 정도만. 그리고 이제 수분 제한을 좀 해야 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콩팥이 안 좋다. 또는 심장이 안 좋다. 또는 너무 이 사람이 과수화 상태다. 이럴 경우는 kg당 25ml 이하로 제한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산법을 이제 두 번째 계산법을 살펴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50세 이하냐 50세 이상이냐 그리고 체중 20kg까지는 기본적으로 1,500을 주고 20kg을 초과할 때 50세 이하일 때는 20kg 초과에다가 20ml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kg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20kg까지는 1,500ml를 주시고 20kg 초과분이 40kg이죠. 그러면 이 20ml를 주는데 40kg은 20ml를 주겠다. 그럼 이걸 곱해서 이게 이제 800이니까 1500에다가 800을 더 줘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요구량은 2300ml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그러면 20kg 초과분에 있어서 15ml만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거 외에도 수분을 더 줘야 되는 사항은 열이 많이 난다. 많은 배출이 있다. 침을 많이 흘린다. 천자수를 하고 있다. 누공배액 발생이 심하다. 이럴 때는 수분 요구량을 더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장영양 처방 전에 실제 한번 계산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제를 선택하시고 그럼 그게 1칼로리 1cc인지 또는 신장대제 같은 경우는 아까 2배 농축이었죠. 그러면 2칼로리 1cc겠죠. 그런 제제의 특징을 알고 그다음 환자의 열량 요구량 그래서 뭐 2000칼로리인지 1500칼로리인지 환자한테 필요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칼로리당 단순 계산법으로 필요한 수분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만약에 2000칼로리가 요구량이다. 그럼 이 환자한테는 동일한 수분이니까 2000ml가 필요하다 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겠고 단백질량은 보통 이 리터당 단백질 함유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한테 필요한 양을 곱하면 이 단백질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환자가 2000ml 들어가야 되니까 1리터당 44g의 단백질이 있으니까 2000ml면 88g의 단백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단순 계산법 말고 수분 요구량 계산하는 원투가 있었죠. 그 방법으로 이 환자의 수분 요구량 계산했더니 2200이다. 그럼 이 환자한테는 2200mg 수분을 이제 줘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제제에 함유된 수분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하루 공급되는 제제에다가 수분 함유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0mg 이 사람이 이제 필요한데 84%가 수분이다. 그 중에서. 그러면 그 제제의 2000칼로리 속에는 1680ml의 수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환자가 제제 말고 어느 정도의 수분을 더 공급받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추가 수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양은
총 수분 요구량, 아까 여기서 2200이었죠. 그래서 2200에서 이 환자의 제재 속에 있는 수분량 1680을 빼면 520이죠. 이게 이제 추가로 줘야 되는 수분량입니다. 그러나 이게 혹시 정맥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약을 희석할 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영양사 선생님들은 항상 환자들을 이제 면담을 할 때 간병인이나 보호자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이 환자가 피딩액, 영양액 외에도 약을 줄 때나 다른 추가적인 수분을 어느 정도로 주십니까? 몇 번을 주십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혹시 정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오버 하이드레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인풋, 아웃풋에 주의 깊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펌프 피딩을 한다. 그러면 24시간을 줄 건데 주입 속도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제제의 총 섭취되는 밀리리터 나누기 24시간.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2000칼로리 2000ml를 줘야 된댔죠? 그거 2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83ml의 속도로 24시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제제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아스펜에서는 이제 이런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인 경장 영양제제 안전성을 위한 아스펜 지침인데요. 이런 각 시설은 제제 준비나 조작 과정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오형 감시 프로그램, 해썹이나 USP에 기초한 이런 지침과 절차를 반드시 기록해라. 두 번째는 훈련받은 사람이 이런 무균 기술을 이용해서 준비해라. 그냥 아무나 조제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이 무균 기술의 환경에서 준비해라. 그리고 제제의 저장은 어둡고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되고 파우더나 조제한 제제보다는 멸균형, 액체형 제제가 우선시된다. 즉 우리가 뭔가를 섞는 모듈라 같은 작업을 섞어서 주는 것보다는 기본 RTH 제품이나 캔에 있는 걸 바로 따라주는 게 적합하겠다라는 뜻이고 사전에 조제된 제제는 즉시 냉장 보관하고 준비한 후에는 하루 내에는 버려야 된다. 실내에서는 4시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장용량 투여 시에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의 사용이 추천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게 되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워낙에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병동에서는 간병인 분들이 하신다거나 홈피딩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딩 세트는 24시간마다 교체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병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백도 몇 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원칙이 아니고 하루에 교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3번은 줄 수 있어도 그게 일주일, 2주일 또는 한 달 또는 수개월 쓰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런 임상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주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을 위한 이런 포뮬라의 행타임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스테릴이라는 거는 무균이죠. 그래서 뭐 캔이던 백이던 무균 상태에 있는 제제를 주는 거 그리고 넌 스테릴은 이제 무균은 아니고 뭔가 모듈라를 넣어서 조제하거나 파우더를 물에 이렇게 섞어서 믹스를 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0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을 놓고 봤을 때 0시간에서 4시간까지 꼭 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네오네이트, 신생아용 포뮬라, 모유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고 이런 캔에 들어있는 신생아용 것은 4시간 또 넌스테릴이라고 하는 이 파우더로 포뮬라로 조제를 했다. 그럼 4시간 모듈라를 추가했다. 프로테인 가루를 추가했다거나 리피드를 추가했다. 섬유질을 추가했다. 그러면 피딩 행타임이 4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캔을 오픈해가지고 백에 따랐다. 그러면 이제 8시간부터 12시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홈피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루 종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캔에 따라서 백에 주는 거는 8시간에서 12시간을 지켜라. 그러면 아까 클로즈드 시스템 그 다 백에 들어있는 그 제제는 이때 이제 안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이틀까지
매달아도 되겠다. 그래서 행타임이 이렇게 그 조제하는 특징이나 캔이냐 백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그 학습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학습의 주제는 뉴트리셔널 스크리닝과 엔테럴 뉴트리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영양 상태의 포괄적인 판정을 위해서는 어떤 단일적인 임상적 또는 생화학적인 검사 결과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과거력, 피지컬 익제미네이션, 신체 검사, 엔스로포메트리, 랩 데이터, 다이어터리, 마지막으로 펑셔널 컴포넌트 등 이 환자의 다양한 증상들과 결과들을 파악을 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평가를 해야지 단순하게 환자가 랩이 알부민이 너무 낮다고 해서 이 환자는 영양불량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입원 시 유효한 검색 도구의 시행,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하면 국제 인증에서는 이제 24시간 안에 이 환자가 영양 불량이냐, 영양 양호냐를 판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이 주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의료진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학제 팀 운영, 즉 뉴트리션 서포트 팀 같은 팀이 영양 불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우리 약사 선생님들은 본인이 병원에서 되게 영양 불량 환자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서로 팀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장 역량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경장 역량은 중요한 포인트는 장 기능에 이상이 없을 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작과 공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장 역량의 이런 안전한 절차는 박테리아 오염도 막고 대사 이상, 기계적이나 소화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경장 역량을 어떤 환자한테 시작하고 어떻게 증량하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약사 선생님들한테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모두 뉴트리션 서포트 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임상인이 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